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참았고 가장 냉정하게 끊어낸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참고 이해하고 그냥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참아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결국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돌려줘야 그나마 통하더라고요. 특히 그런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었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8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서준호예요. 참고로 이름은 가명입니다. 어머니는 25세 저를 낳으셨고 33살에 준호를 낳으셨죠. 그런 어머니는 제가 10살 무렵 집을 나가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계신 거예요. 짐도 없고 메모 한 장도 없이요. 2살짜리 준호랑 저만 남겨진 채로.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묵묵히 저희 둘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해질 무렵에야 들어오셨죠. 들어오시자마자 밥도 차리시고 빨래도 하시고 밀린 청소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거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하은아, 너는 공부나 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제가 안 거들면 아버지 혼자 다 하셔야 하는 걸 아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땐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시절 아버지가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싶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준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잘 커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리워하는 마음도 크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아버지랑 누나 셋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는 그게 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중엔 그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딸이 간호사가 된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는지 주변 지인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니셨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아버지 지인분이 전해주셔서 알았어요. 괜히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집에서 생활했고 알바도 하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탰어요. 아버지 혼자 저희 남매 뒷바라지 하시는 게 너무 무거워 보여서요. 그 시절 참 빠듯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셋이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5살이던 어느 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고층 작업 중에 발판이 내려앉으면서 추락하신 거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양쪽 다리에 골절이 심하게 오고 척추 쪽도 손상이 와서 오랫동안 거동을 못 하셨습니다. 일은 당연히 그때부터 못 나가시게 됐고요. 산재 처리는 됐지만 그게 생활을 꾸릴 만큼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막 간호사 면허를 따고 병원에 처음 취직한 시점이었는데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충당하면서 살았죠. 준호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내내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야간 근무 마치고 들어와서 아버지를 챙기고 준호 밥도 차려주고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자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버텼어요. 내가 안 하면 가정이 흔들릴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는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죠. 합병증도 생기고 면역도 떨어지시면서 결국 호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아버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52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하은아, 이리 와봐. 병실 침대 옆에 앉았더니 아버지가 손을 잡으시면서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받아라.
아버지, 이게 뭐예요? 준호 결혼할 때 쓰라고 아빠가 모아둔 거야.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았어. 6천만 원 됐더라. 너가 잘 갖고 있다가 준호 결혼할 때 써줘라.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모인 건지 알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모으신 돈인데 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준호 거는 제가 어떻게든 해줄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아빠가 해줘야 하는 거야. 하은이 너도 그동안 아빠 대신 준호 아비 노릇 해줬는데 이것마저 네 몫으로 남기면 아빠가 아버지 노릇을 아예 안 한 거잖니. 그 말씀에 저는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하은아, 많이 미안하다. 너가 제일 고생했어. 근데 아빠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아버지는 딱 한 달을 더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랑 준호 둘이 집에 돌아왔을 땐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죠.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나 잘 살게.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17살짜리 남동생이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준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 준비를 성실하게 했고 저도 간호사로 계속 일했죠. 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27살이 됐을 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됐어요. 최도연 씨였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성실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법이 없고 약속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했을 때도 도연 씨는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안쓰러운 척 과하게 반응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를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았죠. 사귀면서 준호랑도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하려나 했는데 도연 씨가 준호한테 먼저 말을 잘 붙이더라고요. 준호도 도연 씨를 잘 따랐고요. 누나, 도연이 형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준호가 그렇게 말해줬을 땐 괜히 뿌듯했어요. 1년 반 정도 사귀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 댁은 저희 집이랑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사셨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아주 큰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정말 밝은 분이셨죠. 반대로 시아버님은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냥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편이었죠. 시댁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동네에서 꽤 오래된 가게였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열심히 하시는 건 느껴졌습니다. 시동생 최노준 씨는 도연 씨보다 3살 어렸는데 직장을 몇 번 옮기다가 그때는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치킨집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시아버님은 예전에 하시던 일을 무릎 수술 이후로 못하시게 되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는 건 도연 씨랑 하는 거지 시댁 형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제 상황도 다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서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25평짜리였는데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결혼자금은 제가 모아뒀던 돈에 일부 대출을 더해서 해결했고 시댁에서 따로 보태주신 건 없었습니다. 처음엔 좀 섭섭하기도 했는데 형편이 그러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넘겼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생명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뻤어요. 준호도 서연이를 엄청 예뻐했고 주말에 오면 서연이를 안고 집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혼자 뭐라뭐라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귀엽던지요. 준호야, 너 조카 엄청 좋아한다. 당연하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게 조카인데.
누나, 서연이 눈이 딱 누나 눈이야. 눈만 닮았지 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던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도연 씨랑도 크게 싸운 일 없이 잘 지냈고 준호도 도연 씨를 많이 따랐어요. 도연 씨도 준호를 진짜 친동생처럼 챙겼고요. 준호가 취직했을 때는 도연 씨가 면접 준비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준호가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땐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도 했습니다. 준호, 진짜 축하해.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됐네. 감사합니다, 형. 형이 면접 준비 같이 해주셔서 합격한 것 같아요. 에이, 내가 뭘 했다고. 준호가 잘한 거지. 대신 첫 월급 타면 맛있는 거 싸야 한다. 그럼요. 형 좋아하시는 거 제가 쏩니다. 그때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딸도 태어나고 남동생도 사회에서 자리 잡고 저희 남편도 듬직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댁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가 정말 크신 분이에요. 어딜 같이 가면 시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으신 분이라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다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시장에 같이 따라갔다가 상인분이랑 크게 목소리가 오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단골 시장에 갔는데 저쪽 채소 가게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10,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번에 왔을 때는 8,000원이었는데. 어머니, 저번 달이랑 지금이랑 시세가 달라요. 지금은 10,000원이에요. 시세가 달라지면 미리 얘기해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10,000원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언제 무턱대고 달라고 했어요. 고르실 때 10,000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내가 못 들었다니까. 그러면 크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결국 그 앞에 서 있던 제가 중간에서 무마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나오시면서도 씩씩거리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말을 쥐똥만하게 작게 해놓고 어디서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가게 사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다른 걸 보시다가 못 들으신 거였죠.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들으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그러게요 하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시어머니랑 함께 바깥에 나가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시댁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허영심은 굉장히 강하셨어요. 치킨집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사시는 아파트는 방이 4개나 되는 넓은 집을 고집하셨거든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가면서 남는 방이 2개였는데도 이사 생각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월세 걱정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계약 만기되면 이사 생각도 있으세요? 요즘 근처에 저렴한 전세도 좀 나온다던데. 어디? 그 사거리 쪽에 새로 지은 거? 네, 거기요. 관리비도 낮다던데 한번 알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거기는 너무 좁아.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리고 거기 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니? 여기가 그나마 아파트가 크고 넓으니까 어느 정도 사는 집인가 보다 하지. 저 좁은 데로 이사 가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래도 어머니, 지금 월세 부담이 크시면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됐어.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그냥 쪼들리면서 여기서 사는 게 나아.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차도 큰 국산 SUV를 타고 다니셨어요. 월세 걱정을 하시면서도 차는 그 차를 꼭 고집하시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실제 생활보다 더 중요한 분이셨어요. 시동생 도준 씨는 그 시기에 또 직장을 그만뒀더라고요. 들어가면 한 달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도연 씨가 지인한테 부탁해서 자리를 만들어줘도 며칠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며 그만두기를 반복했죠. 그때마다 남편이 지인들한테 민망한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게 스트레스로 쌓여 있었을 거예요. 아, 나 진짜 도준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번에도 또 그만뒀대.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진짜. 또요? 이번엔 얼마나 다녔대요? 보름 다니고 그만뒀어. 도련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냥 찾게 좀 두는 건 어때요? 찾기는 하냐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시동생 문제는 저희 부부 사이에서 힘들다 하고 넘기는 정도였어요. 그게 나중에 저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호가 25이 넘었을 때쯤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름은 이수아라고 했는데 준호랑 동갑이고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준호가 수아 씨를 데려왔을 때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참하고 조용한 인상인데 남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과하게 다정한 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을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 수아 씨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앉아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준호가 많이 좋아하는 게 티가 났어요. 물론 수아 씨도 준호를 많이 아끼는 게 느껴졌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준호의 배우자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수아 씨 너무 참하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엄청 좋아하셨겠어. 준호가 답장을 보내왔죠. 그러게 누나, 나도 이제 누나처럼 가정을 꾸리게 될까? 그 문자를 보는데 코끝이 괜히 찡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시댁 쪽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왔죠. 시동생 도준 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도준 씨가 직장도 이제 막 또 알아보는 중이고 모아둔 돈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 건지 싶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쪽 집안 문제니까 제가 나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서연이 밥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맥주를 꺼내오더니 안주도 차려놓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구나 싶어서 앞에 앉았죠. 도연 씨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있잖아, 우리 지금 모아둔 돈 거기서 도준이 유학자금으로 좀 써도 될까? 도준이가 이번 해외 어학연수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스펙 쌓고 제대로 취직하겠다고 하는데 형으로서 한번 밀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한 4천 정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도연 씨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갔죠. 여보, 우리 지금 대출이자의 생활비에 서연이 유치원비도 있는데 4천이 어디서 나와? 우리 형편 알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좀 어렵더라도 한 번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편이 되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아니야. 몇백은 몰라도 4천은 너무 커. 몇백으로 어학연수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잖아. 치킨집도 하시는데 거기서 먼저 보태드리는 게 맞지. 왜 우리가 보태줘야 해? 아빠 엄마 형편이 어렵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솔직히 도준 씨가 유학 다녀와서 엄청나게 좋은 곳에 취직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날 별말 없이 맥주만 마시고 들어갔는데 표정이 딱 굳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그 상태가 유지되더라고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형편에 안 맞는 걸 거절한 건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하은아, 너 도연이가 도준이 유학자금 좀 보태자고 했을 때 싫다 그랬냐? 속으로 벌써 얘기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지금 형편이 많이 빠듯해서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는 게 뭔가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4천만 원은 저희한테 정말 큰 돈이에요. 그 돈이야 나중에 도진이 취직하고 나서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인데 그것도 못 해줘? 어머니, 저희도 대출이자 나가고 서연이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에휴,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이해하고 넘겼는데 어려울 땐 저희한테 손을 벌리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더 유치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반찬을 좀 사왔을 때도 가족 도와줄 돈은 없으면서 반찬은 잘 사먹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반찬 하나 사온 거 가지고 그게 할 말이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니, 그냥 한 말이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서연이의 옷을 산 날도 그랬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옷이 작아지니까 계절마다 좀 사줘야 하잖아요. 그걸 보고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돈 없다면서 애 옷은 척척 사네. 그만해. 우리 아이 옷 사는 거 가지고 그런 말을 해? 왜 이래 진짜? 아, 그래.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준호한테 벽을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준호가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면 예전엔 기분 좋게 같이 갔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남 얘기하듯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 주말에 준호가 수아 씨랑 같이 밥 먹자고 연락 왔는데 같이 가자. 나는 안 가도 되지 않아? 왜? 우리 같이 가야지. 거기 신씨 집안 사람들끼리 먹는 거잖아. 내가 거길 왜 가? 무슨 소리야. 평소처럼 같이 가야지. 당신이나 가. 내가 거길 굳이 왜 가냐고. 전에는 준호를 친동생처럼 챙긴다던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니까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쉬는 날이 생겨서 겸사겸사 은행에 갔어요. 원래는 공과금 이체 하나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통장 정리를 싹 해보고 싶더라고요. 준호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었고 아버지가 맡기신 그 돈도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통장은 따로 보관하고 있던 거라 평소에 들여다볼 일이 없었거든요. 워낙 오래된 통장이기도 했고 준호 결혼 때 쓸 돈이니까 놔둔 거였어요. 물론 알람도 따로 설정을 안 해놨었고요.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죠. 있어야 할 잔액이 없었거든요. 6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잔액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출금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이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3천만 원씩 2번에 나눠서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간 계좌를 확인했을 때 저는 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도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이랬는지. 저희가 생활비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남편이 뱅킹 앱으로 제 다른 계좌들도 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아버지 통장도 같은 앱 안에 연결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그 통장에는 손댈 일이 없으니까 알림도 꺼두고 신경을 안 썼던 거고요. 남편은 제가 야간 근무 때 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이체를 한 거였어요. 제 노트북으로 업무를 가끔 보던 사람이니까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우리 아버지 통장 당신 짓이지. 잠깐 침묵이 있었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했어. 어차피 그 돈은 그냥 묵혀두는 거잖아. 요즘 이자도 얼마 안 붙는데 아까워서 도준이 유학 가는데 쓰면 나중에 갚을게.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 지금 바빠. 뚝 끊기는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날 만큼 머릿속이 하였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별로 미안한 기색 없이 말했어요. 그게 왜? 우리 부부잖아. 우리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동재산?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준호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신 거란 거 알잖아.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빼가. 그 돈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거잖아. 물론 처남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모으셨겠지만 꼭 그렇게만 써야 하는 법이 있나? 살아있는 사람이 잘 쓰면 되는 거지. 5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명분이 된 거구나. 저는 그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여보,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현장에서 다치시면서 일도 못하시고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조금씩 모으신 거야. 준호 결혼식 날 보태주라고 나한테 맡기신 거라고.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 알겠어. 갚는다고. 갚아. 여보, 도준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외국에 있는 거냐고. 그건 잘 모르지. 잘 모른다고?
당신 동생 유학자금이라고 6천을 빼다 줬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뻔히 보였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쏟아내봤자 발뺌하거나 어차피 가족끼리 한 거 아니냐고 넘어가려 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나는 끝났어. 그날 밤에 방에 들어와서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러 감정이 뒤엉켜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나이로 아무것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생활했죠. 출근하고 밥 차리고 세연이 챙기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동의 없이 계좌에서 이체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했죠. 변호사는 명백히 제 명의 계좌에서 동의 없이 이체된 거라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물어본 게 있었어요. 시댁 치킨집이 남편 이름과 시아버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혼 소송 시에 그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고요. 변호사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준호를 따로 만났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서요. 평소에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였죠. 준호는 제가 갑자기 따로 보자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들어오자마자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누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앉아봐, 준호야.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놀라지 말고 들어.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버지 통장 있잖아. 내가 갖고 있던 거.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아버지가 맡기신 거? 거기 돈이 없어졌어. 준호의 표정을 보니 제 말을 이해 못한 것 같았어요. 없어져? 그게 무슨 말이야? 6천만 원이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없어. 다 빠져나갔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차근차근 다 얘기해줬죠. 도연 씨가 제 공인인증서로 이틀에 나눠서 이체한 것, 그 돈이 도준 씨 통장으로 들어간 것. 준호는 제 말을 다 들으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얘기하고 나서 저도 말이 없었고요. 충격이 컸는지 한참 있다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대체 그거 언제 알았어? 은행 갔다가 알았어. 1달 됐어. 1달이나? 여태 그 일을 1달 동안 앓고 있었던 거야?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누나, 나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 결혼자금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아버지가 그 돈 나한테 안 남기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던 거고 누나가 이런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1달을 혼자 버텼을 거 생각하니까 나 진짜 미치겠다.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군요. 그 돈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거 알잖아. 현장 다니시면서 조금씩 쪼개서 모으신 거. 그게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진 거야? 근데 나는 1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준호야, 누나한테 명목 없어. 누나가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 돈 없어진 게 너 잘못이야? 건드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너가 왜 미안해? 잘못한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너가 사과하니? 그래도 누나, 그만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준호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게 보였죠. 누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준호가 놀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죠.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저는 치킨집 공동명의 얘기를 꺼냈어요. 도연 씨 명의가 올라가 있다는 것, 이혼 소송 재날 분할 과정에서 그 지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를요. 준호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잠깐 눈을 크게 뜨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누나, 이런 사람이었어? 뭐가? 아니, 나는 누나가 그냥 참고만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억울하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누나, 근데 진짜 괜찮겠어? 이혼하면 서연이 데리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래도 괜찮아. 혼자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수아도 누나 걱정 많이 해. 우리가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남동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어떻게 울컥하지 않겠어요. 준호야, 누나 걱정 말고 너는 수아 씨랑 잘 살아. 아버지 돈 꼭 돌려줄게. 아버지가 그 돈 왜 모으셨는지 알잖아. 준호가 카페를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나, 나 이제부터 형부한테 연락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 그래도 돼? 서운해하진 않겠지? 서운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준호가 먼저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어깨도 넓어진 남동생이 저를 안아주는데 그게 꼭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거기서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누나, 울어도 돼. 야, 됐어, 놔. 울어도 된다고. 놔라, 진짜. 둘이서 한참 카페 안에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 저도 웃어버렸어요. 준호도 웃었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동생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고. 시동생 도준 씨한테서 모바일 청첩장이 딸랑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것도 문자 한 통이었어요.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링크 하나만 딸랑. 저는 그걸 보고 웃음이 나왔죠. 6천만 원을 가져간 시동생이 저한테 결혼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 문자 링크 하나더라고요. 저는 그 청첩장을 받자마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식엔 꼭 참석해야겠다고요. 6천만 원을 그렇게 가져가 놓고 어떤 낯짝으로 식장에 서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었고요. 결혼식 날 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식장에 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들어오는 하객마다 붙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계셨고요. 오늘만큼은 다들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죠. 시동생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앞으로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살게요. 그러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저도 스스로 좀 놀랐어요. 속에서 어떤 감정이 있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어머니한테도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도준이 결혼시키니까 뿌듯하시죠? 그럼 이제 두 아들 다 결혼시켰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죠. 아, 그러시겠다. 근데 어머니, 앞으로는 마음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쟤는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다가갔어요. 여보, 나 먼저 나갈게. 뭐? 지금 예식 시작하는데 어딜 가? 변호사 만나러.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갑자기 무슨 변호사야? 이혼소송 접수하러. 오늘 날짜로. 야, 지금 장난해? 여기가 어딘데? 목소리 낮춰. 장난 같아? 그리고 여보, 시댁이랑 치킨집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잖아. 나 그것도 재산분할 청구할 거다. 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가족 건드리겠다는 거야, 지금? 명의에 당신 이름도 있잖아. 내가 이미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잠깐만, 너 진심이야? 식 끝나고 연락 올 거야. 당신도 변호사 미리 준비해둬.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식장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웠어요. 오래 묵혀뒀던 걸 드디어 꺼내놓은 느낌이었죠.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해서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 치킨집 지분도 물론 포함시켰고요.
예상대로 그 직후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서 연속으로 오더니 시어머니 번호가 뜨더라고요. 저는 받지 않았죠. 시아버지한테도 오고 심지어 결혼식이 한창인 시동생한테도 왔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한참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더니 시어머니셨어요. 아마 다른 사람 휴대폰이라도 빌려서 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오늘이 도준이 결혼식인데 갑자기 이혼 소송이 뭐냐고. 그리고 가게 지분은 또 무슨 소리야. 그건 내 가게야. 어머니, 명의의 아들 이름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올린 거야. 도연이가 실제로 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 법적으로는 공동 명의예요, 어머니. 너 지금 나한테 가게 내놓으라는 거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협의? 무슨 협의야? 네가 먼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무슨 협의를 해? 어머니, 이상한 짓이요? 제 명의 통장에서 제 동의 없이 6천만 원 홀랑 빼간 게 더 이상한 짓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셨어요. 그건 도연이가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어머니, 저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기신 거고요. 제 동의도 없이 가져가셨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건가요? 나중에 갚는다고 하잖아.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준 씨, 유학 가는 거 정말 맞아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무슨 유학을 가요? 거짓말도 말이 되는 거짓말을 치셔야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니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셨어요. 그래, 차를 좀 샀어. 일하는데 차가 필요하댄다. 그리고 마침 가게 2호점 자리가 나서 내가 계약금을 좀 넣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계약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좀 날아간 거야. 그게 뭐가 어때서 장사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걔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아하, 어머니가 지금 다 말씀하셨네요. 저희 남편이랑 입은 안 맞춰놨나 보네요. 결국 유학자금이 아니고 차를 산 거고 2호점 계약금으로 쓰일 돈이었군요. 그게 뭐, 다 필요해서 쓴 거잖아.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웃겨서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유학은 처음부터 명목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 가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 돈만 돌려받으면 돼요. 저희 아버지가 준호한테 남기신 6천만 원이랑 공동자금에서 제 목, 그게 정리되면 가게 지분 청구는 취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도연이한테 얘기해서 정리하자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까랑 달리 많이 비굴해져 있었습니다. 소송 통해서 공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변호사끼리 협의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용서받을 기회가 없던 게 아니잖아. 그 돈 없어진 거 알고 나서 내가 바로 이혼 얘기했어? 아니잖아. 시간을 줬지. 그 시간 동안 당신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당신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냈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다는 거잖아. 이미 늦었어.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거야. 남편은 한참을 더 빌었습니다. 서연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쳤는걸요. 결국 소송 과정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빼간 6천만 원은 남편이 분할해서 갚는 방식으로 정리됐고 치킨집 지분 청구는 그 합의가 이뤄지는 조건으로 취하해졌습니다. 집은 대출이 대부분이라 재산 분할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서연이는 제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물론 양육비 일부분은 그 사람이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속이 후련했어요. 이혼 이후로 전 남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죠. 나 요즘 진짜 반성 많이 해. 서연이도 너무 보고 싶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니? 그 말을 지금 해서 뭐가 달라져? 나 진짜 달라졌어.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내가 또 확인하면서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서연이 아빠로서 잘해주는 거,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준호가 수아 씨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주신 그 돈으로 준호 결혼이 이뤄진 거예요. 물론 제 돈도 보탰죠.
식장에서 저는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었거든요. 당신이 그 힘든 시절에 조금씩 모아두신 돈으로 아들이 결혼하는 날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뿌듯해하셨을까. 수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죠. 준호를 챙기는 건 당연하고 저랑 서연이한테도 진심으로 신경을 써줍니다. 한 번은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수아 씨가 서연이 겨울 외투를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형님, 서연이 겨울옷 좀 사왔어요. 서연아, 한번 입어볼까? 서연이가 수줍게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올케, 어쩜 이렇게 딱 맞아?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요. 당연하죠, 형님. 그리고 이거요. 수아 씨가 저한테도 코트를 하나 내밀더라고요. 형님도요. 형님이 맨날 서연이만 챙기시고 본인 건 안 챙기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딱 형님 스타일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맨 뒷전이었거든요.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동생, 아빠가 먼저였죠. 올케, 진짜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챙겨요? 형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당연한 거죠. 제가 웃으면서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수아 씨한테 진짜 잘해야 된다? 준호가 옆에서 볼멘 소리를 했어요. 아, 둘이 왜 이렇게 친해? 질투나게. 그 자리에서 저희 셋은 빵 터져서 웃었어요. 서연이도 그 사이에 껴서 뭣도 모르면서 따라서 깔깔댔고요. 수아 씨 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준호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준호한테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알고서 진심으로 아들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준호를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 따뜻함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아버지 기일이 되면 저랑 준호, 수아 씨가 같이 갑니다. 서연이도 데리고요.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잘 살고 있어요. 장가도 잘 갔어요. 올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양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저도 오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만 흘러갈 때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착취죠.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위에서 희생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한쪽만 계속 참는 관계는 언젠간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래 참았습니다. 충분히 참았죠. 그래서 끊어낼 수 있었고 후회는 없어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켰을 때 그게 나중에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래요. 오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